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이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서울 강남의 늦은 밤, 작은 카페 안비는 이미 그쳤지만 도로에는 아직 젖은 물기가 남아 있었다. 강서진은 초라한 알바 조끼를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손님들 커피를 내리고 계산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상, 어느덧 손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늘 같은 자리였다. 오늘 마지막 손님입니다. 매니저가 말하자 서진은 자동으로 내라고 답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닫는 손짓, 젖은 구두 밑창에서 나는 소리, 주변 공기를 흔들지 않으려는 듯 신경 쓰는 몸짓. 서진은 습관대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리된 톤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서진은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남는 걸 느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남자는 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몇 번이나 슬쩍 그의 옆 얼굴을 쳐다봤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커피를 건네며 이름을 확인했다. 영수증에 찍힌 이름. 윤재현. 익숙한 이름이었다. 뉴스에서, 기사에서, 경제 프로그램에서. 한성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수없이 보아온 이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화면 속에서 보던 냉철한 기업인의 느낌과는 조금 달랐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고 조금 더 사람 같았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커피를 받으며 그가 말했다. 서진은 순간 놀랐다. 이 시간 이런 말을 건네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네 뭐. 원래 이런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일하면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말이었다.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지만 서진에겐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들어왔다. 이야기요? 네. 힘든 사람, 기쁜 사람, 헤어지고 오는 사람, 사표 내고 오는 사람. 그는 창밖을 보며 말끝을 흐렸다. 여긴 그런 감정들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이니까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다. 정말 그랬다. 손님들은 모두 잠깐 왔다가 자기 삶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자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손님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오셨어요? 그 질문에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글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잠깐 숨을 쉬러 온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서진의 마음을 묵직하게 건드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커피 머신 소리와 잔잔한 음악만 떠돌았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서진은 계산대를 정리했다. 이제 곧 문 닫으시죠? 윤재현이 물었다. 네. 곧요. 그래서 이후엔 어디로 돌아가나요? 그 질문은 주소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어떤 삶으로 돌아가느냐는 뜻 같았다. 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원래 살던 곳이요. 원래 살던 인생. 그 말에 윤재현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원래 살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묻는 사람도 듣는 자신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이건 혹시 나중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다. 무슨 명함을 저한테. 단지 인연일 수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의 과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담담히 웃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삶을 한 번쯤 상상하고 싶을 때 연락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잠깐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래 살던 인생이라는 말을 할 때 표정이 참 슬펐기 때문에.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카페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은 서진. 그녀는 한동안 계산대 위 명함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윤재현. 한성그룹 부회장.
반짝이는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의 과한 친절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다음 인생으로 이어지는 첫 장이 조용히 넘겨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윤재영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 서진은 그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상은 더 이상 똑같은 일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나서던 윤재현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였다.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윤재현. 그는 오늘은 양복이 아닌 평범한 니트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다. 오늘도 숨 쉬러 오신 건가요? 서진이 농담하듯 말하자. 재현은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질문하러 왔습니다. 질문이요? 네. 그는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서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저랑요? 네. 왜요? 재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단순하지만 위험한 말이었다. 서진은 즉시 거절하려 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는 그녀에게 재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거절이 불편하면 오늘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저 초대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이 하시고요. 그 말은 서진의 마음을 죄책감 없이 흔드는 방식이었다. 결국 서진은 그날 퇴근 후 택시를 타고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주소는 강원도. 도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도시의 빛을 잃고 깊고 어두운 숲과 산길로 바뀌었다. 여기, 정말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어? 택시는 큰 철문 앞에서 멈췄다. 간판도 없고 집 모양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철문만. 서진이 당황해할 때 문 너머로 경비가 걸어 나왔다. 강서진 씨 맞으십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마치 다른 세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넓게 뚫린 잔디, 작게 흐르는 개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정말 상상도 못한 크기의 저택. 서진은 말을 잃었다. 이 장소는 부자의 집이라기보다 또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윤재현이 그녀를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예전부터 있던 집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지내던. 그 말 뒤에 붙은 짧은 끊김.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누군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 선명했다. 재현은 서진을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현대식 인테리어와 오래된 가구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에 사람이 거의 없다. 단 한 사람만 묘하게 서늘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눈은 절대 미소를 짓지 않았다. 여긴 조아정 집사님입니다. 재현이 소개했다. 새 손님이시군요. 집사는 묘하게 단어를 끊어서 말했다. 새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서진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사 후 재현은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당신에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 씨는 당신 자신으로서 살아보고 싶은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저택 전체가 조용해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침묵하자 재현은 부드럽게 덧붙였다. 여긴 숨이 트일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은 느꼈다. 이 저택 어디엔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묘한 공포와 설렘.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이 저택의 가장 큰 비밀을 아직 보지 못했다. 윤재현의 첫 번째 아내 고은아의 흔적이 아직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첫날 밤 서진은 게스트룸에 혼자 누웠다. 하지만 누워있는 것보다 집의 공기가 더 눌렀다.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가 아닌데 마치 누군가 천천히 복도를 거니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들. 서진은 베개를 끌어안고도 불안했다.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을 때 집사 조아정이 조용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 계셨군요. 서진이 인사하자 고개만 돌렸다.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 집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도 많죠. 단정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환영이 없었다. 집사를 지나 복도를 걷던 순간 서진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봤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것 같은 액자. 그 안에는 40대 중반의 아름다운 한국 여성이 서 있었다. 밝은 미소, 고급스러운 자태, 완벽한 외모. 서진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 전 아내. 그녀의 이름, 고은아.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등 뒤에서 조아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분은 아직도 이 집의 안주인이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돌아섰다. 조아정의 시선은 마치 내가 감히 이 집을 흔들려 하느냐 라는 경고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은 내내 잠들지 못했다. 아침 식사 자리. 윤재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서진도 입맛이 없었다. 어제는 조금 놀라셨죠?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집이 너무 커서. 집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서진은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재현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은하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그 이름이 직접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서진은 상상한 적이 없었다. 아니요.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은 언제나 쓰이는 변명 같았지만 이 남자가 말하면 왠지 무게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진은 저택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다. 책장, 화분, 계단 손잡이 모든 곳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리고 어느 방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잠겨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아보는 순간 등 뒤에서 조아정이 말없이 나타났다. 그 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집사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방은 주인님 방이니까요. 그 말 속에 주인님이 지금의 안주인이 아닌 죽은 은하라는 것을 서진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저택의 정원을 걸으며 서진은 조용히 둘러봤다. 곳곳에 고은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원 한쪽 화분에 꽂힌 작은 명패. 은하가 가꾸던 자리. 거실의 피아노 위에는 보라색 꽃 장식. 방문을 닫을 때마다 냄새 속에 은하의 향수가 스친 듯한 기분. 집 전체가 마치 어떤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날 서재에서 책을 찾던 서진은 문득 서랍에 손이 갔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한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가죽 표지, 묵직한 촉감. 그리고 표지 안쪽에 적힌 글자. 은하. 이 집의 주인. 서진은 손이 떨렸다. 읽을까 말까. 선 넘는 행동인지 머릿속이 갈라졌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았다. 조아정이었다. 이런 건 읽어선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가 될 만큼 차가웠다. 은하님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진이 손을 거두자 집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집이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이 저택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재현이 사업 때문에 잠시 서울로 올라간 날 집에는 서진과 조아정 둘만 남았다. 점심 이후
서진은 다시 그 잠긴 방 앞에 섰다. 문을 밀어보았다. 오늘은 열렸다. 조심스레 들어가자. 그 방은 너무나 정갈했다. 침대 위 커버, 옷장, 화장대 위 정리된 향수들. 마치 은하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그대로였다. 서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향수병을 하나 들어보았다. 라벨 아래 적힌 작은 글귀. H. 은하의 이니셜. 그때 어디선가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의 자리를 왜 건드리는 겁니까? 서진은 놀라 돌아섰다. 조아정이 문 너머에서 서 있었다. 그 방은 폐쇄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열려 있다고. 주인이 된 건 아닙니다. 말이 너무 예리했다. 그녀는 서서히 다가왔다. 은하님은 이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기억합니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저도 그분을 대체하려는 건 아니에요. 대체? 조아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자격을 줬죠?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재현이 돌아온 날 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어딘가 공허해졌다. 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죠? 집 전체가 그분의 흔적 같아서. 그렇겠죠.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은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닌 어떤 짐 같은 느낌이었다. 언젠가 말할 때가 오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서진은 그 말이 깊은 상처인지 그냥 회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느꼈다. 윤재현은 아직도 첫 번째 아내를 마음속에서 묻지 못했다. 며칠 후 저택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진은 깜짝 놀라 다가갔다. 누가 치는 건가? 피아노 앞에는 조아정만 서 있었다. 아, 집사님이 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럼. 집사는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은하님이 매일 연습하던 곡입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들리셨다면 이 집이 당신에게 보내는 답일지도 모르죠. 답. 집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집은 새 안주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피아노 위에 조용히 놓인 흰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다. 너무나 깨끗해서 누군가 방금까지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재현은 서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서진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괜히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때 저택 한쪽에서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은하의 방 쪽이었다. 서진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방 안은 어둡고 바람이 불어오듯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은하는 강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었다. 서진은 숨이 멎었다. 그 사진을 집어들 순간 뒤에서 조아정이 나타났다. 그 사진은 어디서 났죠? 여기 놓여 있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집사는 단호했다. 그 방의 물건은 모두 제가 관리합니다. 그럼 누가든 은하님의 물건을 움직일 수 없어요. 서진은 온몸이 소름 돋았다. 은하 씨가 정말 사고였나요? 조아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진을 향해 극도로 느리게 미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깐 눈을 감았을 때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감각. 여긴 내 집이야. 서진은 눈을 번쩍 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 정원 한가운데 어두운 빗줄기 속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섬뜩한 존재감. 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설마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본능은 한 가지를 속삭였다. 누군가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폭우가 멈추고 난 뒤의 새벽, 서진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로 내려왔다.
물을 마시려는 순간 탁자 위에 놓인 하나의 컵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어제 치워졌던 컵이었다. 거기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서진이 바르지 않는 색, 딱 은하의 사진 속에서 보이던 진한 체리색. 이게 뭐야? 서진은 컵을 들고 현관 근처 CCTV 모니터를 켰다. 하지만 모든 화면은 평온했다. 자정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컵, 어젯밤 제가 치웠는데. 조아정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죠? 조아정의 눈이 서진의 손에 들린 컵으로 이동했다. 잠시의 정적. 잠깐, 정말 잠깐. 집사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굳어졌다. 누군가 또 사용했겠죠. 저 말고 누가요? 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다. 은하 씨, 사고로 죽은 게 맞나요? 조아정은 첫 번째로 서진을 정면으로 쳐다봤다. 눈빛이 말했다. 그 질문 당신이 할 자격 없어. 하지만 입술로 나온 대답은 더 무서웠다. 사모님은 사고로 발견됐죠. 발견?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서진의 등골이 차갑게 굳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조아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의 죽음엔 너무 많은 사람의 침묵이 얽혀 있습니다. 남편도요? 집사는 입술을 굳게 닫고 돌아섰다. 사모님, 은하님의 이름을 이 집에서 쉽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켜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걸어가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침전되었다. 은하는 사라졌지만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그날 오후 서진은 결심했다. 은하의 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직감. 그 방엔 무언가 있다. 모두가 숨기고 모두가 말하지 않는 진실의 흔적이.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들어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은 조용히 열렸다. 이번엔 잠겨있지 않았다. 방 안은 마치 누군가 막 준비하고 나간 듯 너무나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 화장품들은 정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침대는 각이 잡힌 채 완벽했다. 서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편지가 한 장 나왔다. 은하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 재현에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었어. 이 집도 이 가문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서진의 손이 떨렸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이 집은 나를 삼키고 있어.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편지를 뒤로 감추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윤재현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냥 들어와 봤어요. 이 방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예리했다. 특히 당신은. 그 말은 차갑지만 언제나 그의 말투가 그러했듯 감정을 덮어둔 채로 흘러갔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 씨는 정말 직접 그만합시다. 재현은 서진의 말을 끊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야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걸 버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서진을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뒤 서진은 저택 앞 정원에서 일행과 함께 방문한 남자를 만났다. 이도현. 재현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라고 했다. 그는 서진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여기 지내기 괜찮습니까? 서진은 애써 웃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은하 씨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서진의 숨이 멈췄다. 은하 씨를 아셨나요? 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분은 여기서 정말로 고생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주위를 살핀 후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죠. 조아정도 재현 씨도 모두 다. 무슨 말인데요?
이도연은 단호히 말했다. 은하 씨 죽음은 절대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재현 씨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는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서진 씨,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조심. 이 집은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예언 같았다. 그리고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이도연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 두려움이 바로 이 저택의 정체였다. 이도연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서진은 처음으로 이 저택이 단순히 낯선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무언가의 중심이라는 걸 느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창문 밖에서 울부짖듯 소리를 냈다. 침대에 누워도 집 전체가 살아 숨쉬며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진은 선잠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방박. 어딘가에서 무겁게 떨어진 소리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에 발을 내딛었다. 저택의 깊은 곳, 은하의 방이 있는 방향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저기 있어? 대답은 없었다. 서진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문틈으로 본 방 안의 풍경. 화장대 위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그리고 서랍 하나가 열려 있었다. 서진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또 여길 들어온 겁니까? 조아정이었다. 손에 촛대를 들고 있었고 그 불빛이 얼굴을 일부분만 비추어 더 무서웠다. 여기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아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방은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 일부러 연 거겠죠. 누가요? 당신일 수도 있죠. 그 말은 날카롭게 박혔다. 저는 들어온 적 없어요. 조아정은 천천히 방 안을 살피더니 깨진 향수병 조각을 집어들었다. 은하님이 항상 쓰시던 향수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물건을 건드리는 건. 집사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서진을 바라봤다. 그분 모욕이에요. 전 그런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아정이 잘났다. 결과가 중요하죠.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불신뿐이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서진은 거실로 내려와 불을 켰다. 그러다 벽난로 옆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은하가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사진 프레임 옆부분이 미세하게 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힘껏 긁어낸 흔적처럼. 서진은 곧장 손끝으로 그 자국을 짚었다. 차갑다. 낯설다. 섬뜩하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들렸다. 서진이 돌아섰다. 윤재현이 서 있었다.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린 낮고 피곤했다. 은하 씨 사진이 좀 이상해서요. 은하는 이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 사람들은 그분 얘기를 너무 안 하려고 해요.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다 한참 후에 천천히 말했다. 은하는 떠난 게 아닙니다. 네. 그날 이전에도 그날 이후에도 그 사람은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말끝에 담긴 의미가 너무 묵직했다. 서진은 물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현은 눈을 내려 깔았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아직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만 삼켰다. 이 집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어둡다는 걸 형체 없이 느꼈과 동시에 며칠 동안 저택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식사 자리에서도 조아정은 최소한의 말만 했고 윤재현은 대부분 핸드폰이나 서류에 시선을 둔 채 밥을 떠넣기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용기를 내 말을 꺼냈다. 재현 씨. 네.
여기 와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집은 사람을 숨막히게 해요. 재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서진 씨가 원했잖아요. 원래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네. 그런데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여기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느낌이에요. 조용한 식탁에 그 말이 툭 떨어졌다. 잠시 후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은하 자리 말입니까? 서진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네. 재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서진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안하다는 말, 이 집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 없었어요. 그럴 겁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 집은 사과 같은 말을 사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은하는 이 집이 만든 사람입니다. 잘 웃었고 언제나 완벽했고 실수도 허점도 없어야 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무너진 방법이 사고였나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이 답을 대신했다. 그 눈 속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단호히 말했다. 서진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뭘요? 이 집이 당신까지 삼키게 두지 않겠다고. 그 말은 서진이 기대했던 보호의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이 집은 그런 집이다라는 인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도연에게 연락했다. 혹시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택 근처에 있습니다. 강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은하 씨 이야기를 이제 더 듣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다. 이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 말해드리죠. 누군가는 언젠가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 그는 휴대폰에서 무언가를 열어 서진에게 보여줬다. 이건 옛날에 제가 맡아두었던 저택 내부 CCTV 일부입니다. 한밤중에 전부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는 몇 개를 남겨두었죠. 화면 속 폭우가 치던 밤, 복도 끝에서 은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울다 지친 듯 붉었다. 그녀 앞에는 윤재현이 서 있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만하자. 난 더는 못하겠어. 은하가 재현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복도를 빠져나가 문 쪽으로 향했다. 시간 기록이 지나간 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 외부 카메라 속 폭우 때문에 화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현관을 나서는 은하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영상은 없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진이 물었다. 네. 이도연이 대답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건 누가 확인했어요?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머리가 멍해졌다. 그런데 왜 사고사라고 한 거예요? 가문에서 그리 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씁쓸해졌다. 실종보단 사고사가 체면이 덜 구겨지니까요. 그럼 은하는 정말 죽은 게 맞나요? 이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어느 날부터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가요? 은하 씨가 죽은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은하를 죽였다고 믿고 싶은 건지.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도연이 덧붙였다. 이 집에 들어오는 여자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깨져간다는 것. 언제나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진은 더 이상 혼자 견디고 싶지 않았다. 은하의 방에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책장 가장 아래의 서랍에 손을 뻗었다. 잠금 장치가 느껴졌다. 하지만 서랍 자체는 느슨했다.
억지로 당기자 딱 하고 걸림쇠가 풀리며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과 USB 하나가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집에 갇힐 또 다른 여자에게.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이라고 믿고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길.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집안의 안주인, 행사장에 서 있는 그림, 오너 2세의 이미지 관리용 배우자일 뿐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은하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졌다. 내가 이 집에서 깨달은 건 하나다. 이 집은 잘 견디는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말하는 여자를 벌한다. 나는 더 견디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몇 장은 뜯겨 있었다. 그 사이에 꽂혀있던 USB를 서진은 조심스럽게 쥐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노트 어떻게 찾으셨죠? 조아정이었다. 이건 당신이 볼 물건이 아닙니다. 왜요? 서진이 맞섰다. 여기에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실? 집사가 낮게 웃었다. 사모님, 진실 같은 건 이 집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조아정의 눈빛이 굳어졌다. 질서죠. 그 말은 무서운 선언처럼 들렸다. 은하님의 선택은 은하님과 이 집의 문제였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걸 건드리는 건 뭐죠?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서진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계속 이 집에 묶어두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잠시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오늘 처음으로 서진의 눈빛이 조아정을 밀어냈다. 서진은 결국 USB를 숨겨 자신 방에서 노트북으로 열어봤다. 영상이 하나 있었다. 화면 속 은하가 직접 카메라를 켜고 앉아 있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재현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 그는 날 사랑한다 했지만 항상 이 집, 가문, 회사가 우선이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병원에서 말하길 내 몸이 약해서임을 인정해야 한단다. 그 일 이후로 이 집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졌다. 쓸모없는 여자라는 눈으로 나를 봤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내가 죽었다고 믿든 사라졌다고 믿든 그건 이 집 몫이다. 다만 이 집에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면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이 집을 믿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영상이 끊겼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재현이었다. 무슨 영상이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서진의 손에서 USB를 가져가 조용히 쥐었다. 얼마간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하는 떠나려 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알고 있었어요? 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잡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여기 남겨두려 했어요. 왜요? 내 체면 때문이었겠죠. 가문의 체면,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자존심.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야. 그 역할을 버리고 나갈 수 없다고.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이 집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용기 없음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종이라는 말을 사고사로 바꾸자고 한 건 나였습니다. 왜요? 모든 걸 그냥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서진은 조용히 물었다. 은하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다음 날 밤 조아정이 서진의 방을 찾아왔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긴장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았다. 사모님이 은하님의 기록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마지막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은하 씨가 직접 남긴 기록과 다르네요. 집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떠나려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떠나지 못했죠. 왜요? 겁이 났거든요. 조아정의 눈이 멀리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이 집을 떠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 그래서요. 그래서 그날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다. 당신이 은하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우린 뭐가 되냐고.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요? 집사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미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이어야 한다고. 이 집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고. 그 말이 그분을 막은 거예요? 아니요. 집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은 한 발을 내디뎠고 그 다음은 제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지 않기로? 네. 집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분이 떨어지는 모습은 안 봤습니다. 안 봐야만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 고백은 잔인한 충성의 형태였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을 은하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조아정의 눈빛이 서늘했다.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은하님이고 사모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그 말은 서진에게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잔혹하게 상기시켰다. 이후로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은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피아노 앞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진은 이 집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 같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었다. 유리창이 덜컹거리고 집안의 오래된 구조가 삐걱이는 소리가 곳곳에서 났다. 서진은 창문을 잠그러 다니다가 정원 쪽에서 어두운 형체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흰옷, 젖은 머리카락,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오는 실루엣. 서진은 비명을 삼켰다. 은하 씨? 다시 눈을 비볐다.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비에 젖은 정원 한가운데 흙 위에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연결되어 있었다. 현관 쪽, 은하의 방 쪽, 그리고 마지막은 서진의 방 앞에서 멈춰 있었다. 비에 번진 자국이었지만 그 흐름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집의 시선이 이제 당신에게로 옮겨갔다. 폭풍이 한창이던 밤, 서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윤재현을 찾았다.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재현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집에서, 당신 옆에서 나도 은하 씨처럼 되어갈 것 같아요. 서진 씨, 나는 사라진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재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두렵습니까? 네. 서진이 솔직하게 답했다. 이 집도, 당신도, 나 자신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가고 싶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뭔데요? 난 당신에게 다시 묻겠죠.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뭘요? 나는 두 번째 은하를 또 만든 건지 아니면 당신을 처음부터 사랑한 건지.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요. 재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엔 아직도 은하가 너무 큽니다. 그 정직함이 더 잔인했다. 폭풍이 절정에 달한 밤, 번개가 저택 근처 나무를 강타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정원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나갔고 조화정도 물을 들고 달려갔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젖은 나무를 타고 옮겨붙으며 저택벽 일부에 불꽃이 옮겨붙었다. 벽난로 쪽입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서 그 불길을 멍하니 바라봤다. 벽난로 위 은하의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 불이 천천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사진 가장자리를 태워나갔다. 그 순간 서진의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집은 불에 타 사라져야 한다. 그녀는 소화기와 물을 가져오는 대신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캐리어를 꺼내 최소한의 옷가지와 노트, 은하의 일기 노트 일부를 챙겼다. 폭풍과 불길, 소리와 비명이 뒤섞인 저택 안. 그 모든 소리가 이 집의 마지막 비명 같았다. 불길은 큰 화재로 번지기 전 겨우 진압되었다. 하지만 벽 일부가 검게 타버렸고 사진들과 장식품이 형체를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묘하게 텅 빈 느낌이었다. 서진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캐리어 하나, 가벼운 외투 한 벌. 윤재현이 나왔다. 정말 가는 겁니까? 네. 미안합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제 선택이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재현 씨, 이 집을 정리하세요. 정리라니요.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평생 갇혀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화정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또 한 명이 떠나는구나.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은하 씨,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게요. 시간이 흘렀다. 몇 달 뒤 강서진은 작은 도시에서 조용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알바가 아니라 주인으로. 벽에는 화려한 사진 대신 소박한 그림 몇 점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았다. 한성그룹 강원 저택 매각 결정. 오랜 별장 개발 부지로 전환. 서진은 신문을 조용히 접어 구석에 올려두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말했다. 손님이 웃며 물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계시네요. 네. 이 가게는 제가 지키는 곳이니까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서진에게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새로 쓴 문장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서진은 잠시 불을 끄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고 있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어둡고 무서운 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적시는 비였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은하 씨, 당신은 결국 그 집에 남았겠지만 나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녀는 알았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인생과 그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창밖에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커피 머신을 닫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다.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아닌, 어느 집안의 며느리도 아닌, 어느 저택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강서진으로서의 내일. 그렇게 죽은 아내의 그림자에 짓눌리던 집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 집은 결국 땅 위에서 사라지겠지만 그 집에서 빠져나온 그 한 사람의 선택은 조용히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